교수님 오늘 리더와의 대화에 출연을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유전체학회 여러분들께 그 전임 회장이신 박종훈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수님 간단하게 연구 및 경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원래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있었던 간략한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의미 있었던 순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연구 경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좀 관여했던 그런 거라고 기억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 이제 8년간의 연구기간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유전체 연구하는 분들한테 기대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사업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휴먼 지노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한 국가로서 우리가 기능 연구를 좀 강화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고 예비 타당성을 통해서 이제 선정돼서 시작된 사업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이제 다부처 유전체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본부처하고 다부처가 있는데 다부처는 그야말로 여러 부처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우산 아래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사업의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5개 부처와 2개 청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됐던 사업이고요. 부처별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제 시작하는 걸로 됐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 그 사업단이 이제 일부 해체되면서 개별 과제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이제 복지부가 간사부처에서 이제 과기부로 넘어가면서 과기부에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코디네이션 기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별로 코디네이션 기능을 부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는 그때 이제 보산원에서 이제 직접 코디네이터로 수행했고 과기부는 연구자한테 좀 맡기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코디네이터죠. 일종의 사업 단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협업이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반영해서 총괄 PI 중심으로 해서 공동사무국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2, 3년 동안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이제 혁신본부 중심으로 특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특정평가에서 굉장히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공동 추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맡았던 거는 7개 부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업하는 거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 지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 제시나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여해서 최대 이제 효과를 내자. 이제 이러한 이제 거로 해서 했거든요. 하다 보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처 간의 이제 협업,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마다 이제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코빅 센터장을 했던 이제 이상혁 교수님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한데 그분 때 이제 여기 예타가 통과돼서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간 유전체는 어느 부처에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모델 동물은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부처 간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협업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처마다 이제 간사부처를 2년마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간사부처 맡은 부처는 무지 고생을 하고 나머지 부처는 또 좀 거의 이제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사부처 맡은 부처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예타를 통과한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보는 눈이 많습니다. 지적사항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많이 이제 투여가 되니까 이 사업이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평가도 그래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처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에 대한 부처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국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이제 어떤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도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포스트 개념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내 유전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 혹시 지금은 어떤 연구들을 좀 주로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저는 작년 8월에 이제 그 정년을 했는데요. 이제 연구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 이제 학교에 이제 비전임 교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타이틀은 이제 특임 교수고요. 아마 이제 1년 단위의 재계약이지만 아마 70세까지는 이제 이렇게 계속 학교에 남아서 강의도 한 과목은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정년 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 이제 개인 과제나 집단 과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제 의무가 있고요. 이제 다른 파트는 이제 국책 사업, 요즘 이제 전략 그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메이저로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와 계신 그 김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위탁 과제로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간하고 신장 섬유와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 내용을 보면 이제 다중오믹스 중에 특히 이제 에피지놈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간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 스텝별로 해서 그 임상 시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중오믹스를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에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생산하고 임상적인 유의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나중에는 이제 치료제 제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아시지만 뭐 그 FDA 승인 약물이 딱 하나가 이제 나왔죠, 최근에. 레스메티롬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아직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질환 제어 기술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대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총괄 과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에피지놈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전체 분야에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KBDS 여기 이제 등록 확산이나 바이오데이터 등록 연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이제 코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로 이제 위탁 과제를 하나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 두 개 과제가 이제 저의 이제 연구 경력의 마지막 숙제인데 두 개 다 이제 유전체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열정이 굉장히 다른 연구자분들께 엄청 귀감이 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하실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협력을 주도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교수님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으셔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좋은 연구 리더가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연구 리더. 글쎄요, 연구 결과가 잘 나오면은 연구 책임자가 좋은 연구 리더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연구 조직, 그러니까 실험실이나 연구실도 하나의 이제 소사이어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연구 조직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자율성에 기반해서 학생들의 창의력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좀 줄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형으로 가다 보면 연구원들이 이제 되게 경직되고
어떤 새로운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거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거나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기술, 디스크립션을 할 때 좀 초안을 가능한 한 작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도 논문의 라이팅을 가능한 이제 아주 굉장히 초보적이더라도 작성을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연구 조직 내 연구원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많이 이제 함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항상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와의 공동 연구. 저는 이제 PI급의 연구자들하고 계속 이제 디스커션하고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어떤 그림 하나의 어떤 부분을 어느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계속 컨택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율성을 보장을 하게 되면 연구원이나 학생들도 스스로 어느 학회에 가는데 어느 랩에 어느 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서로 이제 초보적인 디스커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랑 논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런 좋은 연구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성이나 협력 연구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과 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자나 후배들한테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연구에 대한 태도나 철학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실험실 학생이나 연구원들하고 이제 점심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평소 얘기할 때는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속담 수준에 머무르는 이야기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지성이와 눈을 못 보는 감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하는 일들이 다 너무 선행만 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협력 연구 이런 거하고도 같은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방법론 보통의 이제 연구 책임자들은 옛날에 내가 했던 실험 이거 더 좋은데 이 실험 새로 도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 믿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연구비 신청할 때 연구 과제 신청서에 너무 방법론을 자세히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론을 추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제 신청서에는 목표가 뭐고 뭘 하겠다. 이런 것만 쓰게 하면 어떨까. 뭐 추진 일정이 어떻고 방법론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탐구 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바람직한 연구 태도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되게 유전체 연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최근 유전체 연구의 주요 트렌드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유전체 연구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옛날을 되짚어 보면 저희가 오믹스 시대가 도래한 게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믹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참여를 처음에 못했으니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하자 해서 처음 생긴 게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후반이죠. 1989년에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니죠. 99년이죠. 99년에 시작이 됐는데 95년에 과기부에서 미래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 10억
개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큰 규모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간헐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때 막 이제 오믹스 시대가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후반부에 이제 21세기 프론티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 미국의 팻 브라운이 이제 cDNA 마이크로레이 제작을 하고, 그때 NCBI의 이제 그 디렉터가 또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cDNA 칩이죠, 그때는. 어피 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작하고 하는 그런 쪽에 시작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임상시료를 가지고 데이터, 발현 데이터, cDNA 마이크로를 해서 데이터 만드는 게 이제 어떤 트렌드였어요. 굉장히 이제 팬시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쭉 지나면서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그럼 포스트 게놈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게놈 다운체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기능 연구를 강화해서 어떤 산업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2021년에 종료가 되니까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eRNA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 중심의 뭐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쭉 이제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또 이제 에피 유전체라든가 RNA 바이올로지라든가 4D 뉴클레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키워드 중심의 그런 어떤 eRNA나 이런 거는 우리가 포기놈 사업에 마무리할 때 저희가 후속으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전체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 당시 그냥 이렇게 이제 소규모의 5억, 10억의 과제들이 이제 나왔는데, eRNA 과제가 제일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에피 유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의 NIH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로 5년 플러스 5년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분야였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게 한 포게놈 사업이 종료될 때부터 계속 기획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재난 관련된 예비비 예산은 있어도 R&D 관련된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긴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 창궐할 때 그때 빨리 이런 걸 대처를 하는데 그게 많이 느리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코로나가 이제 막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 한 장짜리 어플라이를 받아서 연구비를 바로 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나라도 R&D에 예비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재정당국이 허락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던 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전체 트렌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피나 4D나 RNA 이제 바이올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야를 우리가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아쉬웠던 거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아니면 이제 그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체 연구소. 유전체 연구소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형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코빅 중심의 그런 기관들이 그런 유전체 연구소와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정말 명실공히 유전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새로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트렌드, 뭐 유전체 분야에서 앞으로 이게 새로 이렇게 뜨는 어라이징한 그런 뜨는 그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보완이 돼서 우리 유전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포스트 게놈 사업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바이오 통합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있고
있고, 말씀 주신 올해 시작하는 뭐 후손 유전체 사업들도 있고, 마약 데이터 그 사업도 있고, 그 한국인 그 디지털 분자지도 구축 사업도 있고, 일단은 과학 그 유전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기대가 큰 것 같아서 연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제 지난 정부 때는 디지털 바이오 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유전체와 관련된 그런 쪽을 강화를 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AI 바이오 그 분야를 보니까 반 이상이 다 유전체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전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쪽에 많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 새로운 이제 트렌드에 맞는 연구 방향을 잡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체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 주요 트렌드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이제 공감 이제 오믹스, 트랜스크립톰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 방법들이 많이 이제 추구가 되고 있고요. 뭐 유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단백체라든가 이미징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이제 새로운 분야가 이제 도출이 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년 전서부터 디지털 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또 AI 바이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가지 그 유전체 연구도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전체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또 이제 그 분야의 도출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유전체 연구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그런 유전체 연구가 잘 활성화되려면 국제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가 왜 휴먼지노 프로젝트에 그 가입을 못했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지적을 받아왔던 건데요. 앞으로의 새로운 유전체를 시행할 때에는 HCA와 같은 그런 컨소시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아이핵 같은 그런 거에 이제 일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도 병행이 돼야 유전체 연구의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 한국유전체학회가 국내 유전체 연구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려면 또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1989년에 이제 그 생명과학연구원에 입사를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학회 이제 역사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그때 이제 정확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연구의 형식의 그러한 거가 이제 태동이 돼서, 그 다음에 한국유전체학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초대 회장님으로 이제 이세영 회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그게 이제 마침 또 시기가 21세기 프론티어가 이렇게 막 진행되는 그런 거하고 좀 겹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그분들의 이제 그 초기에 아주 원로 선생님들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주요 역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대 이후로 이제 초기에 한국유전체학회 회장님들을 하셨습니다. 뭐 몇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강윤선 선생님, 서정 선생님, 뭐 그분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신혜섭 선생님은 이제 회장을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도 포함해서 굉장히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체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초기의 그 역할을 유전체학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서 그것들이 대부분 반영이 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한국의 유전체 분야의 정책 방향 결정에 한국 유전체학회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여를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미국에서 1990년에 휴먼 지노 프로젝트 시작될 때 그 예산을 이제 그 국회에서 받았잖아요.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달리 부처를 통하지 않고 이 R&D 관련해서는 미국 국회에서 직접 이렇게 받는 그런 영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랜시스 콜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이거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이제 이게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도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유전체학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체 연구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국가에 제시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를 통해야 됩니다. 부처를 통하지 않고는 예산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과학기술부가 독립되기 전에 과학기술처로 있을 때는 예산을 부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럴 정도 우리나라는 법의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체학회가 그런 일들을 좀 계속해서 이 분야의 예산이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 유전체학회가 이제 사실은 초기에는 지금 다 독립이 되어 있지만 단백질체학회나 생명정보학회를 포함하는 학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쪽 분야가 이제 커지니까 저희 유전체학회에서 이렇게 분리된 거거든요. 아마 선생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2005년에 서정 선생님 유전체학회 회장이셨고 제가 총무, 그때는 이제 운영위원장 제도가 없어서 총무 역할을 해서 마크로전 본사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딱 갔는데 갑자기 그때 일부 단백질 연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날 같은 날 단백질체학회 발기 대회를 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분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뭐 나쁘다 생각은 안 합니다. 뭐 특정 분야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학회를 만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협력을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유전체학회나 생명정보학회나 유전체 단백체학회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건전한 연구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연구자로서 가장 영감을 주는 뭔가 그 원천이 있으신가요? 뭐 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그 영감을 받으시나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들 이제 인물이나 책이나 사건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도 얻거나 아니면 연구의 방향 그리고 내가 왜 이 분야를 왜 연구하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걸 정립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우리 노벨 수상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노벨 수상자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대상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취학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인데 저는 시골에 이제 이렇게 책을 파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제 부모님들 설득을 시켜요.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게 과학 전집이었습니다. 20권짜리인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딱 사줬는데요. 시골에서 책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도서관도 변변치 못했고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과서 읽는 게 전부인데 20권인데 거기에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천문학에 필이 꽂혀가지고 나는 천문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골의 밤하늘이 진짜 신비롭잖아요. 별이 반짝이고 뭐 달도 막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뭐 몇 번을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천문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딱 지금 우리 시골에서 딱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내 바로 옆에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옆에 옆 동네가 있고, 그걸 다 넓히다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이제 지구가 있고, 이제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또 엄청 많다면서요. 그럼 내 존재하는 순간에 나의 끝은 어딘가?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존재하는데 분명히 옆에 김 박사님 계시고 또 벽이 있잖아요. 그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느냐? 내가 존재하는 순간에. 그래 가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부터 제가 이제 이런 자연과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지나다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생물을 가리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졸업하면서 딱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생물학을 전공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인적이 없는 그런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여기가 갈라파고스는 자리가다. 굉장히 생물의 다양성이 엄청 올라가 있을 거다. 이 분야는 언젠가는 뜬다. 네? 생물 다양성.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노믹스 기반의 생물 다양성도 연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질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입시할 때도요,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 다 이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분야 이 학과를 지원한 동기 이런 게 굉장히 예상외로 사소한 데에서 결정이 돼요. 굉장히 사소한 데서.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해준 거, 뭐 이런 게 평생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가 뭐 우리 항상 듣는 얘기가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뭐 탐구심도 있어야 이제 연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소한 거에부터 그런 거를 얻는 그런 거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교수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연구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요 부분은 뭐 저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이쪽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12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한 25년 정도 재직을 했는데요.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는 연구력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인프라도 좋고, 마음만 먹으면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 연구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대학으로 이제 옮기면서는, 그 총장님 면접할 때도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대학은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과 연구와 봉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으로 옮기면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대학이라는 곳의 교수라는 직책은 연구력이 강할수록 교육력도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보면은 연구력이 있으면 대학원도 자연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많이 이제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구 동기를 얻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교육과 연구 이런 거에 부담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뭐 교육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연구력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또 연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학생들이 또 연구실에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고 이게 아마 하나의 일종의 동기부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대학으로 옮긴 이후에 제가 이제 유전학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유전체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 한 5, 6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에 상담을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진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있는 시간을 다 공지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선택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럼 뭐 짧게는 뭐 5분, 길게는 한 30분, 뭐 아주 길게는 1시간씩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우리 교수님들하고의 상담을 어려워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르는 내용들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이제 이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좀 유지해오는 그런 거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연구실이 이제 되게 학부 인턴 2학년, 3학년 때부터 석박사까지 하는 친구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저만의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이제 와서 해봅니다. 네. 선순환 구조네요. 네. 교수님께 유전체 연구란 어떤 의미인지 한 문장으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유전체 그러면 딱 한마디로 보물의 보고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보물을 보고, 유전체 보고에서 보물을 보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열심히 연구하고 유전체의 위대함을 느껴본다. 이게 유전체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연구자분들이나 학계 후배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자나 학계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포텐셜을 높이고 석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포스닥 트레이닝도 하고 어떤 일정한 잡을 잡고 연구를 시작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신진 연구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로 몰두를 해서 연구력을 높이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비도 있어야 될 거고 주어진 인프라, 연구 인프라 환경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열악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떤 환경이든 초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그것이 이제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냥 연구실에서만 있지 말고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리기관에 이렇게 파견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연구도 해봤고, 그래서 연구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관리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부처와의 소통, 이런 것도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보지 않거나 꼭 해보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하는 분들한테 어떤 간접 경험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또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할 때 참여를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학회 활동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기회가 올 때, 이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당부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딱 2년 있다가 우리 총장님한테 이제 그때는 처장도 아니고 실장급의 처음 보직에 오퍼를 받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학교 동기도 2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막 이제 연구력 높이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학교 행정이 어떤 거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보직을 해본 적도 없고 선배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학교 보직을 한 15년 이상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딱 한마디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직을 하기 위해서 총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왜 보직을 하겠다고 총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보직의 오퍼를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 보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장급이니까 일과 시간에
시간 될 때만 자리 지키겠다고 말씀드려라. 5시 이후에는 랩에 내려온다고 말씀드려라. 그래도 시키면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5시는 내려왔어요. 실험실로. 물론 학교 보직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주어진 그 환경하에서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과학 정책이나 뭐 과학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역할이 주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부 활동이 100%잖아요. 학교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학회 가서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족의 몇 %를 할애할 거냐.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일주일로 자른다면 일요일 오후는 무조건 나는 가족. 이런 거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후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유전체학회가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